대표님,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요, 대표님 보시기에 가장 황당했던 장면이나 발언이 있으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김용현 장관을 시켜서 군대를 선관위에 보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 근데 개헌법 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엉터리잖아요. 개헌법 7조에 따르면 개헌부는 국회나 선관위와 같은 독립된 헌법기관에는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 제77조 계엄령에 대한 그 조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헌법을 몰랐다, 계엄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도 모르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자백하는 장면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분이 헌법을 몰라요. 헌법 중에서도 계엄에 관한 사안을 모르고 계엄군을 동원했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법률적인 근거를 얘기할 때 전혀 근거에 맞지 않는 발언. 아니, 대통령이 헌법 모르고 계엄을 폈다는 게 코미디 아닙니까? 또 하나 수방사 경비단장 조성현 대령, 가장 인상적인 증언을 한 사람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 사람의 증언을 요리조리 비틀고 아주 괴롭혔습니다. 나중에는 왜 거짓말 하세요라는 아주 막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끄러미 보던 주심 정형식 재판관이 딱 중단시키고 왜 이렇게 증인을 몰아붙입니까 하면서 자신이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 맞죠 하고 조성현 증인에게 확인하고 딱 끌어버리는 거. 아주 명쾌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는데 현역 군인에 대해서 말이죠. 대통령 측 변호인이 왜 거짓말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국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왜 거짓말 하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는 현역 군인에 대한 이 모독은 앞으로 국방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만약 미국에서 의회 청문회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현역 군인에 대해서 왜 거짓말 하세요라고 하면은 그 정치는 끝납니다. 그날로.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에서 가장 상처받은 조직이 국군 아닙니까? 헌법 제5조가 지금 유린되고 있어요.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사명을 다하고 정치적으로 중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의 최종적 보루는 국군입니다. 이 국군을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치 사병 집단처럼 이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는데 서먹음으로써 헌법 제5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그동안에 우리 국군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쌓아올린 그 금자탑과 같은 그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명예가 사라지면 그건 죽은 존재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은 민족 앞에서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나라 국군은 20세기에서 제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군대와 마찬가지로 아주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건국의 초석이었고 호국의 간성이었고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자유통일의 무력이 되어야 할 이 위대한 국군 통수권자가 완전히 명예를 실추시켜서 우리 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망가뜨렸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거짓말이라고 압박한 이유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때 조성현 대령의 이야기는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데 협조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뒤집기 위해서 계속 집요하게 몰아붙이더라고. 정영식 재판관이 개입해가지고 정리를 했다. 그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당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언급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 나서서 나는 개몽됐다 이런 평가도 했었는데 이 발언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12.3 계엄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불법적으로 국군을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겁니다. 더 줄이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성격은 친일 쿠데타입니다. 친일 쿠데타의 개념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적을 소탕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친일 쿠데타는 실패를 안 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어요? 우선 계획이 허술했고 준비가 없었고 무능했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받은 사령관들은 그 명령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그 사령관들의 명령을 받은 대령급 현장 지휘관들이 불응한 것 아닙니까? 현장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상급 지휘관들에게 제보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7.1 쿠데타를 막은 사람들은 영광급 장교들이에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최초의 사례일 겁니다. 이게 이번 사태의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외신들은 비상계엄이란 표현 대신에 친일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대표님도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정치적 성격은 7.1 쿠데타죠. 특히 여당 대표인 한동훈을 체포 대상으로 올린 게 바로 7.1 쿠데타라는 증거입니다. 7.1 쿠데타는 외부의 정적을 소탕하는 것 플러스 내부에서 자기에게 도전하는 세력을 정리하는 게 7.1 쿠데타의 본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완벽한 7.1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했습니다. 그죠? 12.12 사건을 통해서 집권한 전두환 세력을 특별법을 통해서 소급 입법을 통해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한다는 선례를 남긴 대한민국이 실패한 쿠데타를 용서하겠습니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탄핵 심판 과정 속에서 부정선거론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 이 장면도 굉장히 사람들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자, 12월 3일날 계엄 선포 연설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선관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 다음에 포고령에 선관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거는 완전 사기입니다. 아니, 계엄을 하면은 그 계엄 이유를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몰래 선관위에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신속하게 보내놓고도 이 사실을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이게 알려진 거예요. 완전히 이게 사기고, 그러니까 자기도 부끄러운 줄 알았다는 거지. 얼마나 황당한지 자기도 이제 짐작했다는 거지. 그러다가 12월 12일 국민들에게 참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꺼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더 결정판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되어 가는 날 직접 손으로 쓴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다. 실제로 있었다. 증거가 많다. 더구나 연계된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죠. 그거는 맨정신가진 사람이 절대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에 와가지고는 또 말을 바꿉니다. 증거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의심이 들어서 문제를 보내서 점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것도 정신 이상 상태로 봐야 되고 며칠 만에 그거 싹 바꿔버리고 증거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의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 또 그 말하는 표정이 보면은 미안하다든지 창피하다든지 그런 인상도 전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이게 소시오패스 아니냐 그런 양심비 가책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그냥 느끼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얼굴 표정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다는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어서 내가 소시오패스 같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부정선거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소시오패스처럼 주장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렇게 믿고 있다기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이유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믿고 싶다가 아닐까? 믿고 있다와 믿고 싶다 사이가 좀 애매해요. 그 경계선이.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이 중요하잖아요. 비상계엄령을 폈다. 그러면 그 목표가 끝으로는 반국가 세력을 소탕한다. 그리고 직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복귀시켜가지고 만약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그게 인상적이죠. 그 다음에 그게 드러나지 않는 공작 차원이지. 계엄령은 공작 차원에서 하면 안 됩니다. 계엄령은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선관위에 300명 보내놓고 그걸 며칠 뒤에 공개를 한다. 이게 처음부터 접근 방법이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성이 있고 공작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작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밀이 요하는 그런 작전에서는 부대들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뭐 특전사 또 무슨 정보사령부 또 뭐 방첩부대
이런 것까지 다 이용해가지고 특수작전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선관위에 들어가서 관련 공무원들을 연행하고 협박하고 군부대 벙커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서버를 반출을 해가지고 그걸 무슨 포렌식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조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선거 있었다라는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국회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반국가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내가 겸용을 폈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겸용을 펴가지고 아니 뭐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필요하니까 최상목 부총리에게 돈을 마련하라. 라는 쪽지를 준 것 아닐까요? 이런 큰 그림이 있는데 이게 다 공상이다 이겁니다. 공상이고 실질내에 들어가는 순간 다 안 됐잖아요. 서버를 반출할 수도 없고 연행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상을 현실에 적용하는 순간 이런 코미디가 돼버린 거죠. 작년 4월 총선으로 이미 다 정리가 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온 나라에 퍼뜨려가지고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1,500만 명 이상 되잖아요. 이 1,500만 명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 어떤 경우에는 좀비처럼 행동하잖아요. 그 거짓말을 안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킨 게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켰어. 대통령은 크게 통합하는 사람 아닙니까? 크게 분열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사적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평균 IQ가 높고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세계에서 가장 바보로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민족사에서 최악의 지도자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어려운 시절에 의무교육을 통해서 배움이 많은 국민들을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인재를 활용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정말 개몽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국민을 개몽시키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개몽입니까? 그게 계약이지.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면서 이런 폐해가 이를 수 있다는 거를 윤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 구조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폐해에 대해서 몰랐거나 아니 그게 생각이 미치지 못했고 저 사람의 행동은 극도 이기주의 아닙니까? 자기밖에 없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혼자 살려고 대한민국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렸으니까 불을 지른 거죠. 불을 질러놓고 불을 끌려는 사람도 못 끄게 막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비상계엄령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국민을 개몽시키기 위한 것이다.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난 석 달 이상의 이 대혼란이. 그렇다면 특이한 병적인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신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과 그 부인 김건희 씨의 관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그걸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헌재 변론 과정에서 스카이데일리발 기사가 인용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모두 출처가 99명이 압송됐다. 간첩이, 중국 간첩이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한 안병 씨 발이라는 게 알려졌는데요. 그거는 KBS 추적 60분이 잘했어요. 그걸 밝혔잖아요. 그죠? 그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조작한 사람이 어떻게 언론사에 조작 기사를 쓰도록 코치를 했고 그 기사가 어떤 식으로 퍼져갔고 그게 더구나 신성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들어가서 윤석열 측 대리인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묻고 하는 이런 코미디적 비극이지. 대한민국의 국격을 이보다 더 추락시키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좀 분석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그 국민들한테는 사과 말을 제대로 안 했지만 그 서부지법 폭도들한테는 미안하단 말을 그 재판장에서 여러 번 반복했는데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은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변명, 거짓말, 그리고 자기 편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것 말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보편적 가치인 법치와 사실, 자유를 위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자유를 입에 달고 다녔지만 자유를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유라는 것은
그 하부 구조가 있어요. 자유는 사실, 그 사실에 기반한 법칙가 있어야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도 부정하고 계엄령을 통해서 법치도 무너뜨려버리면 자유가 설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뿌리가 없는 자유고 말도 안 됩니다. 이것도 한 장면이긴 한데요. 홍정훈 전 국정원 차장의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비웃는 태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 1차 변론 때는 안 그랬지만 변론 회차가 넘어가면서 뭐 책상을 내리치거나 뭐 이런 좀 과감한 태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홍정훈 씨의 발언은 저는 거의 다 사실이라고 봅니다. 가장 또 의미 있는 증인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홍정훈 씨에 대해서 한 이야기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냈다면 진실을 말할 때 화를 냈겠지. 반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적으로 신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김용현 장관은 정말 난 동정이 가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흘려들었고, 그럼 또 정상으로 돌아갔다가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마지못해 따라간 거지. 그래서 저는 가련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 뒤에부터 재판을 받으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상당히 윤석열 쪽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 그 변호인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요사이는 옥중에서 뭐 편지를 써가지고 바깥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무슨 대한민국과 중국과 북한 사이에 부정선거 업무 카르텔이 있는 것처럼 확신을 하더라고. 이 확신은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가다. 그러면서 아주 험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대표님은 좀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그게 문재인 제2기로 갈 뻔했거든요. 그것을 중단시킨 공이 있어요.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를 복원시킨 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를 복원시켰고 민노총 등의 이 과격한 파업에 대한 당당한 대응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기능관을 만들기로 한다는 등 일종의 역사바로 세우고 있다. 근데 그 좋은 점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해서 덮여버린 게 너무나 안 됐죠. 그러나 비상계엄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조가 있었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2달 만에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졸속하고 무도한 대통령실 이전, 그것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당선인 시절에 한 걸 보고 저는 아주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될 것이다. 저는 청와대에 있었다면 비상계엄 선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품 백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장소가 사람의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맞아요. 품위가 있고 역사가 있는 청와대에서 일하면 저런 식으로 행동하기 어려워요. 그런 뿌리가 없는 군사용으로 만든 용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건물을 닮아버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작년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이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의료 대란을 불러가지고 의사표 한 100만 표가 작년 총선에서 이탈을 함으로써 국민의힘 참패를 부른 거. 그런데 그게 다 자기 편입니다. 자기 편에 대한 총질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자살이지. 이번에 비상계엄령 선포는 자기 편인 국군을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 편만 골라서 이렇게 총질을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전조 증상의 원인들은 뭐 독선적인 성격, 뭐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것은 주술적이고 음모론적이에요. 그리고 발작적이에요, 행동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 부인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또 그것을 견제하지 못하는 비서실이라든지 국무회의라든지 관료들의 비겁함 이런 게 합쳐졌다. 한국의 이 관료 집단이 그 근성이 식민지 관료예요. 식민지 관료. 식민지 관료는 자기 생각이 없고 종교법이 하자는 대로 그냥 영혼 없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 사태를 부르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한국의 보수 언론이 제대로 비판을 하지 않았죠. 한국의 보수 언론 상당수가 윤석열의 팬클럽 된 것 아닙니까? 대표님, 그리고 어쨌거나 탄핵 심판 선고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지연되는 와중에서도 어쨌거나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냐, 앞으로에 대한 어떤 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법원이 구속 취소한 것,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 서부 지역 폭동에 대해서도 국민 저항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헌법 질서를 우리 사회가 다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검찰과 법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아주 높을 겁니다. 검찰과 법원, 검사와 판사 사이에 어떤 유착관계,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끼리끼리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야 할 검찰총장이 그걸 못하게 한 것. 그리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어마어마한 위험 인물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그게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과 연결되어서 헌법재판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뭐 결과가 나오면은 이런 의심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혀지면 좋겠죠. 어쨌거나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불신이 최고조에 된 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시나요? 우선 미국의 CSIS 전략연구소에서 한국 전문가인 빅터 차 박사가 한 이야기가 머리에 들어들어요.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큰 문제가 많아요, 그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으로 뭘 통해서 해결하느냐 하면 투표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또는 국민투표도 있고 뭐 이런데 이번 경우에는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있었던 이 갈등을 국민들의 주권적 결단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좋아요. 선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통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우리나라는 모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니까. 그래서 조기 대선에 의한 문제 해결. 그것이 유일한 출구다.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가지고 비상계엄 사태 전보다 더 좋은 나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은 보수가 아니라 맨정신 가진 사람이면 변호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변호가 불가능한데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이거 변호하고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한덩어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와 한덩어리가 돼버렸다. 이게 국민의힘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게 될 것이고 이게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아마 이것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 대입해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또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된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조기 대선으로 그러니까 여론이 분열되는 거를 극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선거를 통한 승부는 그럼 무조건 존중해야 되고 그게 또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최선의 선택.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3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할 텐데 그분들의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승리가 안 돼요.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근데 대충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 크게 잘못된 적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실패였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도 실패였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더라도 성공한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 연설을 하면서 첫 문장이 민주주의는 문제 해결에 더디기도 하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시행착오를 하는 겁니다.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려면 기다림이 필요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인내심이 없었잖아요. 민주적 지도자가 인내심이 없고 상대를 대화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박멸의 대상으로 보면은 그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 이후에도 어쨌거나 형사재판에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극우 세력의 어떤 세력화 또는 뭐 극단화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악의 유산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계몽령이라는 말을 통해서 법을 어겨도 괜찮다.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 선을 넘어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거짓말을 비판하는 사람을 적대시하는 그런 세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력이 앞으로 상당 기간 한국 사회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한국의 정치를 아주 어렵게 만들 겁니다. 악의 유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정신 가진 국민들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행동이 강합니까? 그럼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용감하게, 더 열심히 행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한국의 미래를 내다볼 때 비관적으로 보는 면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면입니다.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자주국방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덜 쓰겠다 또는 안보에 내가 몸으로 때우는 이런 행동을 하기가 싫다. 나태함과 비겁함으로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북한 핵 문제까지도 미국이 해결하겠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일종의 노예근성입니다. 그러면은 보수 세력이 죽어요. 안보를 포기한 보수는 그건 껍데기입니다. 그러면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권력 투쟁만 하고 이권 투쟁만 한다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안보를 포기함으로써 노예근성을 가진 주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정치적 위기를 잘 극복하면 현재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유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인류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인류국가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